이상한 알베르게 원 14번째 날 카스타냐레스 부르고스 1. 놀란 아침을 맞이하다. 쿵. 나는 머리에서 심한 통증을 느끼며 눈을 떴다.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에드리안이 얼굴을 찌푸리며 이마를 문지르더니 나를 쳐다보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수연, 1시간씩 교대로 자기로 해놓고 너까지 자면 어떡해? 무슨 소리야? 내 차례를 마치고 널 깨웠는데, 에드리안. 네가 잠들어 놓고 날 깨우지 않았잖아. 결국 우리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둘 다 잠들어 버린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벌떡 일어나 데스크를 바라보니 알베르게 주인이 언제 왔는지 일하고 있었다. 지금이 몇 시니? 내가 에드리안에게 시간을 묻자 그는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6시 30분. 이런 놓쳤잖아. 답변해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내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에 갑자기 허탈감이 몰려왔다. 그래도 답변지는 챙겨야지. 우리는 방 번호가 적힌 우편함으로 갔다. 그런데 우편함은 텅 비어 있었다. 에드리안, 아무것도 없는데? 왜 없지, 수연? 그럼 주인에게 물어보자. 나는 데스크에서 청소하고 있는 알베르게 주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어제 질문 카드를 냈는데 아직 답변지가 도착하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한국에서 온 오수연입니다. 네, 잠시만요. 잠시 후 알베르게 주인은 웃으며 데스크 아래의 서랍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어 주었다. 주인이 건네는 봉투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어제 밤잠을 설치며 기다렸던 것이 애 같아서 나는 순간적으로 주인에게 물었다. 누가 주신 건가요?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무릎에 주인은 웃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전달만 해드리고 있어요. 주인이 답변해주는 사람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고 하자 에드리안도 다가와서 재차 물었다. 하지만 전달받으셨으니 누군지 아실 거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조금이라도 말을 해주실 순 없나요? 주인은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며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에드리안도 완강한 주인의 태도에 어쩔 수 없다는 듯 푸념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잠이라도 실컷 잘걸. 방으로 올라오자마자 에드리안은 화가 난 듯 샤워실로 들어가 버렸다. 혼자 남은 나는 허탈감에 침대에 털썩 주저앉아 주인에게 받은 편지 봉투를 열어보았다. 엔시얼, 당신이 넣은 질문은 정말 궁금해서 한 질문입니까? 질문은 자신이 정말 궁금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답은 진실함을 담은 질문을 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상대가 어떻게 나올까 하고 테스트하는 식으로 질문하면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간절한 만큼 진실해지고 진실한 만큼 정확한 답을 얻게 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숨기고 다가간다면 상대 역시 딱 그만큼만의 답만을 내어줄 뿐입니다. 그러니 무언가 궁금하다면 솔직하게 다가가세요. 그렇다고 하여 상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솔직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리 진실하더라도 상대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면 그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소중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잘 쓰느냐가 앞으로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시간을 더 주고 누구에게는 시간을 덜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얕은 호기심을 채우는 데 시간을 써버리면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을 해야 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상대의 시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얕은 호기심으로 상대의 시간을 함부로 소비하게 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이 답변을 받고 앞으로 당신의 삶에 변화가 생긴다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은 우리의 시간은 매우 값진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 알베르게의 주소는 뒷면에 있습니다.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의외의 답변을 보자 멍해졌다. 어느새 나타난 에드리안이 나를 불렀다. 왜 그래? 얼빠진 표정을 하고. 에드리안, 어젯밤 분명 깨어있는 사람은 우리 둘밖에 없었지? 그랬지. 그러다 네 차례가 돼서 깨우고 내가 잤는데 너도 같이 자버려서 아침에 둘 다 박치기를 제대로 했잖아. 나는 그에게 답변지를 내밀었다. 짧은 답변을 몇 번이고 읽던 에드리안의 눈이 점점 휘둥그레졌다. 우리가 질문을 대충 한 걸 어떻게 알았지? 그러게, 뒤통수를 제대로 얻어맞은 기분이야. 오, 왠지 오싹한데? 에드리안이 닭살이라도 돋은 것처럼 두 팔을 문지르며 말했다.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다. 혹시 어제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는데 그 틈으로 우리가 나누던 대화를 엿들었던 것은 아닐까? 수연, 상상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어제도 말했지만 다른 순례자였겠지. 여기는 알베르게라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잖아. 아, 역시 잠드는 것이 아니었는데. 아쉬워하는 나의 말에 에드리안은 머쓱한 듯 나갈 준비를 했다. 나는 답변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상대를 테스트하는 식으로 질문하면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없다. 답변을 보자 속이 뜨끔했다. 일상에서도 내가 오늘처럼 상대방의 생각을 떠보기 위해 답을 유도했던 일들이 떠올랐다. 사실 그런 일은 평소에도 비일비재했다. 나는 그동안 상대들을 떠보기 위한 질문들을 얼마나 많이 했던가. 그렇게 생각하자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와 인터뷰할 때 상대로부터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유도하는 질문을 던진 적도 많았다. 어떻게 해야 진솔한 인터뷰를 할 수 있을까? PD 경력이 수년째인데 난생 처음 이런 고민을 해보았다. 그리고 답변지에서는 시간에 대한 부분도 일깨워 주었다. 자신의 얕은 호기심으로 상대의 시간을 함부로 소비하게 한다면 자신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니. 평소 시간의 소중함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었던 시간의 소중함과는 달랐다. 내가 알고 있던 시간의 소중함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든가 하루 중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이 없어야 한다는 정도였다.
하지만 오늘 받은 답변의 내용은 그것을 뛰어넘었다. 나로 인해 상대가 헛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도 경고했다. 이제는 습관이 된 듯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답변지를 찍은 후 페이스북에 업로드하려다가 다시 슬그머니 내려놓았다. 부끄러웠기 때문이었다. 나는 착잡한 심정으로 짐을 챙겨 에드리안과 체크아웃했다. 카스타니아 레스를 벗어나기 전 마을 어귀에 있는 카페에 들렀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잠시 마음을 추스르고 에드리안과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에드리안은 내일 부르고스에서 바르셀로나로 떠난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기분 전환도 할 겸 부르고스를 함께 둘러보자고 했다. 2. 산 페르난도 광장. 에드리안은 걷는 내내 계속 하품했다. 에드리안, 괜찮겠어? 아무래도 어제 소파에서 자서 그런지 몸도 뻐근하고 많이 피곤하네. 우리는 도심 외곽 지역의 대로변을 따라 걸었다. 출발한 지 30분 정도 지나서 부르고스에 들어서자 도시에 왔다는 것이 실감났다. 드넓은 교차로 너머로 높은 고층 건물이 보였다. 에드리안과 나는 약속이라도 한 듯 배낭을 다시 한번 고쳐맨 뒤 횡단보도를 건넜다. 교차로에 있는 분수에는 거대한 가리비 조형물을 둘러싸고 화려한 분수 쇼가 펼쳐지고 있었다. 넘치도록 출렁이는 물결을 보니 오랜만에 시원함이 느껴졌다. 현재 스페인은 가을이라고 하지만 떼약볕 아래 종일 걷다 보면 선선한 가을은 느끼기 어려웠다. 나는 카메라에 파란 하늘 아래 가리비 조형물 위로 힘차게 솟아오르는 분수를 담았다. 카메라 속의 분수는 실제보다 몇 배 더 시원하게 보였다. 촬영을 끝내고 옆을 보니 에드리안도 스마트폰을 꺼내어 풍경을 촬영하고 있었다. 현대적인 빌딩이 들어선 도시 곳곳에는 고풍스러운 성당들과 꽃으로 가득한 담장 등이 눈에 띄었다. 현대와 과거가 조화를 이룬 부르고스 나름의 아름다움이 특별하게 도드라졌다. 여느 도시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 역사책에서나 나올 만한 화려한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중세 시대의 건물들과 한적한 시골 풍경만 보다가 오랜만에 현대식으로 지은 건물을 보니 새로운 기분이 들었다. 지극히 단순한 선과 면으로만 꽉꽉 채워져 있는 것 같지만 그 나름의 예술적인 멋이 살아있었다. 우리는 한동안 지나치는 모든 것을 담으려는 듯 촬영에 집중했다. 도심으로 더 들어가자 한적했던 길이 어느새 인파로 북적였다. 사람들이 세련되고 깔끔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다. 문득 두세 걸음 앞서가는 에드리안을 보니 복장이 좀 꾀재재해 보이는 것 같았다. 걸음을 멈추고 쇼윈도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 에드리안 묻지 않았다. 에드리안, 도시 사람들 보니까 우리 좀 그렇지 않아? 뭐 어때? 우린 순례자잖아. 저기 봐. 배낭 맨 사람들도 많잖아. 에드리안의 말처럼 배낭을 맨 다른 순례자들의 모습도 꾀지지했다. 나는 그 모습에서 조금의 위안을 느꼈다. 순례길에서의 꾀지지함은 어찌 보면 순례자에게는 당연한 것이었다. 우리는 번화한 도심 속을 지나 반대편에 위치한 공립 알베르게로 향했다.
알베르게로 향하는 부르고스 도심의 길 양쪽으로는 로드샵들이 꽉 차 있었고 사이사이 음식점이나 카페도 많이 눈에 띄었다. 사이사이 음식점이나 카페도 많이 눈에 띄었다. 쇼윈도 안에 깨끗한 의상들이 다른 세상의 것처럼 느껴졌다. 오랜만에 눈을 호황시키며 걷다 보니 어느새 공립 알베르게 입구에 다다랐다. 골목 너머로 브루고스 대성당의 첨탑이 보였다. 이 정도로 가깝게 있을 줄은 미처 몰랐다. 이 공립 알베르게는 외양부터 돋보였다. 붉은 벽돌로 오밀조밀하게 꾸며진 건물 양옆으로 거대하게 내려오는 둥그스름한 벽면은 마치 중세시대의 성체를 보는 듯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입구를 감싸고 있는 거친 회백색 벽면에 화려하고 정교한 조각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조각의 가운데에는 무언가를 상징하는 듯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여기가 정말 공립 알베르게가 맞아? 어디 중세의 성에 온 것 같은데? 여기 가리비를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에드리안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거대한 문 옆에 작은 가리비 표시가 보였다. 스마트폰 지도 앱을 다시 확인해 봐도 여기가 맞았다. 그런 것 같네. 들어가 볼까? 안은 어떨지 기대돼. 여느 공립 알베르게와 달리 특별한 외관에 혹시 여기도 또 다른 질문 알베르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직원에게 물어보았지만 직원은 당황하며 무슨 말을 하느냐고 되물어왔다. 나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체크인한 후 방으로 올라갔다. 비어있는 침대에 배낭을 내려놓으며 에드리안이 감탄했다. 여행 블로그에 여기가 가성비 최고의 알베르게라고 나와 있던데 정말 그런 것 같아. 하루 숙박비도 7유로밖에 안 되고 말이야. 나도 그 말에 공감이 되었다. 이곳은 전체적인 시설은 물론 침대도 깔끔했다. 그리고 심플한 디자인과 파스텔 톤, 색상으로 구성된 내부의 세련된 인테리어가 편안함을 주었다. 그리고 층마다 통로의 끝에는 샤워실과 세면대가 있었다. 아침에 샤워실 쟁탈전에서 벗어나 기다리지 않고 마음 편히 쓸 수 있을 정도로 넉넉했다. 또한 침대마다 콘센트와 전등이 있고 개인 사물함도 있어서 오늘은 여러 가지로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배정받은 침대에 대충 짐을 풀고 편한 신발로 갈아 신었다. 그때 양말 바깥으로 삐져나온 엄지발가락이 보였다. 양말과 속옷을 사야 했다. 알베르게 주인에게 쇼핑할 곳을 물어보니 대형 쇼핑몰인 데카트론에 가보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해 주었다. 그리고 그 가까운 곳에 쇼핑몰까지 가는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이 있다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데카트론에 가서 필요한 물품을 사고 부르고스를 둘러보기로 했다. 에드리안과 나는 셔틀버스를 타고 데카트론으로 향했다. 매일 약 20km 정도를 두 발로 걷다가 3km 정도 되는 거리를 차를 타고 이동하니 색다른 느낌이 들었다. 평소에는 너무도 당연했던 것들이 순례길에서는 그 느낌이 하나하나 새롭게 다가왔다. 15분 정도 후 데카트론에 도착했다.
셔틀버스에서 내리는데 눈앞에 신기루처럼 패스트푸드 전문점인 버거킹과 맥도날드가 나타났다. 그 순간 우리는 무언가에 홀린 듯이 맥도날드로 향했다. 맥도날드 문을 열자 꿈결 같은 포테이토 향기가 코를 자극했다. 순례길을 떠난 지 2주 만에 맡아보는 세속적인 향기에 짜릿함마저 느꼈다. 세속적인 맛이 한창 그리울 때가 된 것 같았다. 에드리안과 나는 햄버거를 맛있게 먹은 후 필요한 물품들을 샀다. 우리는 다시 셔틀버스를 타고 부르고스 중심가로 돌아왔다. 버스 정류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부르고스 대성당이 보였다. 부르고스 대성당은 스페인 3대 성당 중에 하나라고 했다. 하늘 높이 솟아있는 여러 개의 첨탑과 그 아래 정교하게 조각된 장미 문양의 창문 등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 크기가 너무 커서 한눈에 모두 담을 수 없었다. 우리는 부르고스 성당으로 들어가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오르면 오를수록 첨탑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저 첨탑이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망을 하늘로 쏘아 올려줄까? 입구 이쪽에는 12제자로 보이는 조각상이 있었다. 그 외에도 여러 성인과 천사들의 모습이 보였다. 부르고스 대성당 안에는 각각의 주제를 가진 15개의 소 예배당이 있었다. 나는 첫 번째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커다란 제단이 있었다. 예배당 한쪽에는 야고보 성인이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조각도 있었다. 중앙 제단으로 향하는 도중에 난간 가득 금빛 조각이 있는 계단이 나왔다. 곧이어 중앙 제단이 나왔다. 중앙 제단은 선명한 붉은색 카페 위에 병풍형의 제단이 천장까지 이어져 있었다. 어마어마한 양의 금으로 치장된 제단 조각에는 성경 속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압도적이었다. 중앙 제단을 나와 섬세하고 화려한 조각으로 감싸인 기둥을 따라 고개를 들고 있던 나는 아득히 높은 천장을 보고 또 한 번 놀랐다. 돔 천장은 별 모양의 조각으로 꾸며져 있었다. 누가 이 천장을 보고 돌을 깎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까?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화려함과 정교함이 이보다 더할 수 있을까? 성당 내부는 제단, 벽, 천장, 심지어 돔의 이음새까지 곳곳이 금으로 치장되어 있었다. 그 자체로 예술품이었다. 부르고스 대성당은 지금까지 내가 본 어떤 성당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문 밖으로 마지막 발걸음을 떼며 다시 한번 성당을 돌아보았다. 탄성이 절로 일었다. 그러다 궁금증이 떠올랐다. 그런데 하느님은 인간에게 이런 작품을 바치기를 바랐을까? 성당 밖으로 나오자 산 페르난도 광장은 조금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그리고 광장 한편에는 흥겨운 음악에 맞추어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보통 집회가 열리는데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즐겁게 노래하고 춤을 추고 있구나.
모두를 위한 광장이 시대마다 상황에 따라 이렇게 다른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새삼 특별하게 와닿았다. 내가 광장의 풍경을 보고 있는데 에드리안이 즐거운 표정으로 나를 불렀다. 수연, 뭐해? 우리도 오늘은 여행객 무드로 즐겨보자. 그때 광장 한쪽에서 누군가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어딘가 익숙한 멜로디와 가사. 그것은 한국 노래였다. 스페인에서 한국 노래라니. 나는 잘못 들었나 싶어 몇 번이나 귀를 기울였지만 분명히 한국 노래가 맞았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이끌리듯 노랫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 뛰어갔다. 옆에 있던 에드리안도 영문을 모른 채 따라오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수연? 에드리안, 저기에서 한국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 한국 사람이 노래를 부른다고? 나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놀랍게도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인기 가수 정유현이었다. 그녀는 이동식 앰프를 옆에 두고 어쿠스틱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저 사람이 왜 저기에 있지? 수연, 저 사람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야? 응, 아주 유명하지. 그런데 왜 여기서 버스킹을 하고 있을까? 혹시 한동안 유행했던 버스킹 프로그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과 관계자 2명 정도만 있었고 그 외에 방송국 스태프처럼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정희현 특유의 허스키한 목소리가 듣기 좋았는지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녀가 자신의 히트곡 중 하나인 사랑하는 연인을 위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연인들은 서로를 그윽하게 바라보며 키스를 나누기도 했다. 한국어로 불러서 가사의 의미를 전혀 모를 텐데도 그 감성만큼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음률을 타고 전달되고 있는 듯했다. 대성당이 있는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노래와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더니 어느새 광장 한쪽을 가득 메웠다. 나는 카메라를 꺼내 그 광경을 담기 시작했다. 에드리안도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하고 있었다. 그녀는 몇 곡의 노래를 더 부른 뒤 한국에서도 특히 인기가 많았던 곡을 마지막으로 들려주었다. 외국에서 듣는 그녀의 노래는 매우 감동적이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노래에 젖어 처음 보는 한국 가수에게 점점 빠져들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에 감사합니다라고 한국어로 써서 노래하는 가수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그녀는 사람들의 반응에 감동했는지 노래를 마친 뒤 2손을 모아 가슴에 대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인터뷰만 할 수 있다면 정말 특종인데 정유현 씨를 여기에서 만나다니. 팬심과 PD로서의 직업정신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이때다 싶어 자리를 뜨려는 그녀에게 재빨리 다가갔다. 몇 미터 안 되는 거리를 걸어가는 짧은 순간 많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가 인터뷰를 수락해 줄까? 만약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물어야 할까? 나는 긴장과 흥분을 삼키며 말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는 JBS PD 오수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평소에도 정유현 씨 팬이에요. 저는 지금 산티아고 순례길을 촬영하고 있는데
그 순간 그녀의 일행이 다가와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다음 일정이 있으셔서 가보셔야 합니다. 그러는 사이 또 다른 사람이 정유현을 에스코트하며 광장 밖으로 향했다. 그녀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벌어지자 나를 가로막았던 남자도 그녀를 뒤따라갔다. 하지만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순 없었다. 나는 급하게 그녀의 뒤를 쫓으며 조금 더 목소리를 높여 그녀를 불렀다. 잠깐만요, 정유현 씨. 나의 부름에 그녀가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나는 달려가서 그녀 앞에 섰다. 다시 앞을 가로막으려는 두 남자를 그녀가 제지하여 다행히 나는 질문할 수 있었다. 헉헉, 정말 노래 잘 들었습니다. 외국에서 정유현 씨 노래를 들으니 자랑스럽기도 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버스킹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아도 될까요? 그녀는 나의 질문에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초심으로 돌아가 보고 싶었어요. 제 안에 숨어있는 열정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한국에서 인기 있는 제 히트곡이 말이 통하지 않는 해외에서는 어떤 반응인지 매우 궁금하기도 하고, 그녀가 말을 하는 도중에 옆에 있던 일행이 그녀를 재촉하는 바람에 대화는 거기서 끊겼다. 나는 한 손에 미처 촬영하지 못한 카메라를 든 채 멀어지는 그녀를 잡지도 못하고 멍하니 한참을 바라보았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에드리안과 나는 알베르게로 돌아왔다. 늦은 점심으로 햄버거를 먹었지만 지금 안 먹으면 밤에 출출할 것 같았다. 우리는 저녁 식사하기 위해 알베르게 맞은편의 식당으로 갔다. 에드리안은 광장에서 내가 인터뷰하려고 했던 가수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한국에서 얼마나 인기 있는지, 히트곡은 무엇인지 등 이것저것 물었다. 내가 스마트폰으로 한국에서 부른 그녀의 노래 영상을 보여주었더니 에드리안은 흥미있게 영상을 감상했다. 알고 보니 에드리안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한국 아이돌 그룹 BTS의 팬이었다. 에드리안과 요즘 인기 있는 음악과 가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내일 떠나는 에드리안과 아쉬운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오늘은 질문 알베르게가 아니어서 그런지 뭔가 허전한 기분이었다. 오후에 정유현 씨와 인터뷰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기 때문이기도 했다. 나는 그녀가 왜 거기서 버스킹을 하고 있었는지 여전히 궁금했다. 다음 질문 알베르게에 가면 연예인이나 인기에 관한 질문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다가 이내 잠들었다.